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또 거기에 수익률 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다시 뜨겁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이어서요,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 이더리움도요, 한국 시간으로 24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또 여기에 이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이 1억 원 돌파 고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미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와 바이든도 이 코인 민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이 가상화폐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더리움이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을 받는데 이 승인이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단계 승인이기 때문에 네. 뒤에 한 번 더 승인 받아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단계 승인을 받으면 그 2차 승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크게 뭐 승인이 문제가 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승인이 두 단계에 걸쳐져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뭐 전 상승 고점보다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네. 거래량이 왕창 동반하고 있죠. 동반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이 됐어요. 미국에 상장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막아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막아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멋있어요. 네. 되게 멋있는 나라인데 코인을 아예 그냥 다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코인은 이제 일반 코인 현물을 거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코인으로 파생되는 상품들, 선물, 그다음 네. ETF 이거 다 막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막아놓으신 덕분에 우리가 저는 로빈후드 가서 거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게 막았는데 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다 거래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막으려면 전체 다 막든가 이게 그러니까 수수료를 어디다 줍니까? 자꾸 해외 거래소에다가 수수료를 줘요. 그러니까 자꾸 거래소에다가 수수료를 우리나라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네. 증권사, 우리나라 이게 다 결국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 받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나라 내수도 들어가고 하는 게 좋은 거지. 네. 굳이 해외 나가라고 금융감독에서 떠미는데 되게 떠밀고 있어요 지금. 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 너네 우리 거 쓰지 마. 해외 나가서 거래해 다 전부. 해외에서 걸로 거래해. 네. 막 이렇게 등 떠밀고 있는데 예, 진짜 저는 국민들이 애국의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데 못하게 막아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밖에서 거래해야죠. 네. 해외 거래소 가서. 네,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든 당국 담당자들, 당국의 담당자들, 네. 예, 진짜 저는 이 사람들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걸로 날라간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비트코인 선물이 맨 처음 상장됐을 때 네. 그때 모든 증권사에서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 비트코인 선물 거래할 수 있게 해놓겠다 하면서 막 세미나 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 선물이 미국 그 거래소 비트코인 네. 선물이 우리나라에 오픈하기 하루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안 돼. 그래서 세미나 다 취소하고. 네. 예, 덕분에 비트코인이 그때 엄청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선물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선물의 장점? 하락해도 수익이 낼 수 있어요. 매도를 치면 되니까. 네. 매도를 내놓으면 하락해도 수익 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비트코인 최고가를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선물을 막아놓은 네. 덕분에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대폭락을 온몸으로 맞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외국 거래소들하고 우리나라 당국자하고 유착 짜고 관계가. 치는 구조가 아닌가 막 이런 네. 이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합리적인 정도로 의심이, 그래서 저는 진짜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음. 어떻게 열어서 해서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세금을 매기고 그걸 제도권화해야 풀어야지 이게 피해자가 없죠. 사기꾼들이 얼마나 판칩니까 코인에. 나라에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코인이. 보세요 여러분 강남에 하루에 강남 클럽 같은 데 가서 강남 클럽에 막 테이블 하나에 막 하루에 막 5천만 원 막 1억 막 이렇게 술 먹는 애들 보면 다 코인 불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잡고. 예? 그러니까 불법이 파는 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곳이 그 지난번 그때 네. 지금 저는 이제 현 정부가 그걸 조금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오, 네. 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현 정부 진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네. 이건 빨리빨리 이 좀 부분에서는. 시도해야 된다. 네. 이거 빨리빨리 시도해서 제도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 이제 일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업비트가 네. 업비트 같은 게 이제 저는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네. 예, 수혜주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 업비트가 이제 네. 업비트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 현재 주시장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그게 뭐냐 업비트는 사실 두나무가 갖고 있고 두나무라는 회사의 그 회사들이 이제 거의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 이제 좀 수혜를 받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기술 투자가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근데 오늘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오늘 반응이 별로 없는데 왜 반응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2단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1차 승인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라. 예, 다만 업비트의 하루 순이익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요. 얼마 나올까요? 업비트가 참고로 네. 1분기에 네. 1분기 순이익이 3천억이 넘어요. 3,400억 정도 돼요. 와, 순이익으로만요. 네, 순이익만 와. 그냥 순이익만. 네. 업비트 그냥 순이익만 3,400억. 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해서 이제 배당금을 받는다라고 네. 생각하면 우리기술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역시 비중 가지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이 하나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벤처 투자해가지고 두나무에서 벤처 투자가 온 건데 반응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2차 승인까지 돼서 실제 거래가 돼서 가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반응이 오겠죠. 오겠는데 일단 배당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 두 종목 다 네. 사실 정고점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요게 탄력을 받으려면 네. 몇 가지 좀 실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뭐 비트코인 ETF 상장한 거 거래할 수 있게 한다든지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 현 정부 방향이 그쪽으로 좀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자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요 종목들을 좀 약간 너무 쉽게 너무 단계만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상당히 나쁘지 않다. 괜찮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다만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대응하는 전략을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가상화폐 시장의 ETF가 제도권화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이 이더리움 ETF 승인이 지금 2차 중에서 1차 승인이 됐기 때문에요, 2차 승인 전까지 이 업비트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미 승인이 네. 났죠. 승인이 났는데 이게 먼저 이제 비트코인 때부터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또 승인이 나면서 여기서 네. 또 한 번 더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좀 움직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다시금 큰 눌림 1월 중순서부터 오히려 ETF 됐다라고 승인 났다 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투자 접근을 하면서 괜찮겠다 했었을 때 큰 눌림을 가져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 내용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뉴스에서는 팔아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도 이렇게 나와 준 뒤에 한참 죽여놓고 그러니까 1월 중선서부터 해가지고 차트를 지금 1월 말까지 해서 오히려 공포를 더 심어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급등 출발로 넘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구간 때는 이전 고점 대비 사실상 눌림 자리값이 충분히 발생했었던 네. 결과값이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승 자리값 뭐 7만 달러 부근대 이 이상의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내용 자체는 사실상 뭐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비트코인 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이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 자체를 대장으로 보고 이더리움은 좀 오히려 더 하락이나 아직 뭐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앞에서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낙폭을 가져간 뒤에 얘는 오히려 잠깐의 낙폭 뒤에 회복이 아닌 네. 이 자리값 기준으로 다시금 좀 밀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값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굳이 무리하게 메리트 있게 접근할 만한 자리값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준 시점에서 뭐 이때부터 따라 들어간다라는 거는 네. 어떤 느낌이냐면 뭐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1억 돌파하고 2억 돌파한다 이 생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근데 뭐 저 역시도 완벽하게 뭐 이미 이렇게까지 얘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코인 시장은 사실상 저 역시도 함부로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의 관점 자체에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이 방송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차트를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제가 좀 얘기 드렸었던 거는 지속적으로 72,000을 좀 고점으로 보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알트나 이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상 여기 부근대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보셔라라고 했었던 게 이전 구간대였어요. 그래서 네. 올 초 기준으로 한 2월 달쯤에 한번 좀 언급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 TV 방송에서. 근데 지금 72,000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 지금 이번 한 번 더 저항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금 고점을 갱신하면서 돌파 관점을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제 기준으로는 그때 쫓아가도 늦지 않는다. 음. 오히려 네. 확실히 깨고 이전 고점 깨고 음. 넘어가면 그때 어떻게 보면 같이 탑승을 해서 내가 일단은 이제부터는 따라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건 괜찮은데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접근을 가져가시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상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네. 어디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좀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 저는 4만 달러 때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현재 6만 7천 달러 때까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네. 한 4만 2천까지도 하락을 지금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비트코인이 그만큼 하락을 보여줬을 때 이더리움만 혼자 상승을 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네. 오히려 코인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커플링 흐름 자체를 더 많이 맞춰주기 때문에 네. 만약 폭락이 나와주는데 얘만 단독 상승 가져가는 그런 결과값은 바라보기는 좀 많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은 일단 기준으로 지금 한 3,700달러 수준 지금 잡혀주고 있는데 얘 역시도 지금 오히려 1,000달러 수준 때까지 다시 작년 9월 자리값 때까지도 10월 자리값까지도 지금 좀 회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간 뒤에 그 다음부터는 매집의 타이밍을 좀 보셔라. 오히려 이슈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이 시작 지점, 초기 지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이 와 하면서 몰리는 순간에 오히려 큰 낙폭을 보여줄 수 있고 1월 달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때도 비트코인 때도 그랬어. 승인 때도 그랬어. 한 2주 정도 좀 장난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눌리는 척하고 가져가다 결국엔 상승 가져갔잖아. 그래서 이번 역시도 단기적인 눌림 뒤에 그다음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봐라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차트 접근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50% 이상이 뭐냐면요. 과거에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를 통계 삼아, 기준 삼아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를 기준 삼아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엎어쳤을 때는 네. 답이 없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단타성인 대응 해석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꾸준히 원래 투자하셨던 관점대로 보시긴 좋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거 소화시키기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진짜 1년 걸려서 이제 원금 회복이나 부분 때까지 올라오는 그런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이제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코인 쪽에는 좀 많이 부정적이에요. 저 네. 역시도 선물과 주식 같이 병행을 하면서도 코인 쪽에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부정적으로 일단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구간대가 조금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거를 기회 삼아서 우리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고요. 네. 거기에 따른 차라리 해외에 대한 ETF나 이런 부분들 접근을 해서 네.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이 이제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내가 한번 이 가상화폐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인 72,000을 돌파했을 때 같이 한번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미 FOMC 의사록이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발표됐습니다. 이 몇 달 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2% 물가 확신과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하는 매파적인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록 자세한 리뷰와 함께 향후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칼리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FMC 회의록을 네. 일단 좀 보시면요. 먼저 이제 PPT를 좀 보시면, 자, 먼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이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네. 이거는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일단 과거보다 해당 추세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뭔가요? 결국엔 지금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애매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물가나 내용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여주다 보니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정말 더 불투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네. 그리고 정책 제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언급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뭐 QT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다수는 이제 지지는 했으나 뭐 일부는 조금 반대를 했었다. 이번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와줬고, 뭐 경제 전망 같은 경우는 3월이랑 좀 비슷하다. 단 저소득 가구의 이제 가계 재정 상태 악화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6월 13일 FOMC의 이제 중요성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해졌다. 이 방송에서도 저도 네. 이제 본부장님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좀 힌트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네. 이 관점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힌트를 얻으면서 이제 좀 같이 보는 편인데 결론적으로는 6월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습니다. 네. 6월이 중요했다기보다는 이전 발표 내용을 삼아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정말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 스타트를 보여줘야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게 그 전에 시나리오가 뭐였었나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일단 한번 맞아요. 가져가고 네. 그 다음 FOMC 결과에서는 일단 한번 좀 지켜보자. 네. 그러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나머지 띄엄띄엄해서 연말 빼고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연내 3번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기서 네. 완벽하게 보여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6월 달이 일단은 완벽하게 배제가 됐다라고 하면요. 다다음 시기마저도 불투명해지고 그 시기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확인해 볼 필요 데이터 이런 부분 자체가 금리 인하를 가져가고 상황에 따른 데이터 확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연내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연내 한 번 혹은 이 한 번도 불투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저는 아무리 많아봐야 한 번이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기존에 뭐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조금 이제 좀 바뀐 느낌이 뭐였었냐면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내용 그리고 굉장히 좀 자신감에 넘치게 막 연초부터 막 작년부터 해서 네. 3회 금리 인하 막 얘기하면서 가져갔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좀 숙으로 들었죠, 다시. 네. 이런 상황이 아예 좀 연출되기도 힘든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 13일 날 나와줄 수 있는 FOMC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네. 다시금
이 비둘기파 파월이 다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발표에서 나머지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말리더라도 그래도 올해 뭐 어느 구간 때까지는 뭐 최소 한 번에 대한 내용 자체는 무조건 좀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다시 시장은 네. 여기에서 단발적인 환호를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 자체로 다시 넘길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6월 13일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내용 자체를 담아두기 전주가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있죠. 네. 그리고 6월 13일 날 FMC 이때 이제 회의록 때 CPI가 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네. 물가지표가 이제 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날은 정말 뭐 극심한 변동성을 띌 가능성이 높겠죠. 뭐 6월 13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워낙 저도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 불과 반년 그리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FMC에서 나와주는 내용과 CPI 그리고 비농지표에 대한 결과값에 따라서 방향성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이 방송에서도 강조를 하고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선물 대행이나 이제 브리핑을 드릴 때 이 방향성에 대한 내용 해석을 정말 많이 가져갔었는데 최근은 조금 어지럽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대선을 가지고 있는 해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큰 낙폭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억지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본부장님이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지금 좀 만지고 있지 않나.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 정부가 네. 좀 개입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다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안 좋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올해는 뭔가 이 내용을 가지고 포커스를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 자체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혼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일단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로 금리 인하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게 무조건적으로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적으로 네. 이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건덕지 이런 부분들 네. 잡으려고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잡으려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기 금리 인하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면서 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야 당연히 뭐 시장에서 이제 뭐 실적 시즌이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그만큼 또 서프라이즈를 또 보여줬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이제 추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까지 쉽게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가져갈 만큼의 이슈였나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게 물음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녹화 방송 전날 저녁에 사실상 이따가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있지만 네.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잘 한 계약으로 이제 수익을 잘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얘기 드렸었던 거는 이제는 혼날 시간이다. 오. 낯싸게 이제는 혼날 시간이다. 무슨 얘기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올랐어요. 제가 네. 이번 한 주 월화수를 대응을 정말 어렵게 봤었어요. 왜냐면 변동성도 많이 없었던 움직임도 가져갔었고 네.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변동성 조정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거지로 붙들어매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네.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지금 크게 눌림 그리고 혼나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제 볼 내용 자체 다 끝났고 네. 결국에는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감으로 올렸었던 이번 어떻게 보면 FOMC에 대한 뭐 내용 자체 그리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 자체로 끌어올렸었던 시장 자체가 더 불투명해지면서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다시금 앞에 기대감을 그대로 잡아먹는 매도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에 대한 결과값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자, 큰 부분에 대한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요. 23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시장 자체가 1년 반 동안 지금 계속 꾸준히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상승 기준으로 요만큼 움직여준다라고 해서 이게 눌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14,000, 12,000은 뚫어줘야 네. 이게 진짜 하락장이구나 네. 라고 연출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혼나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긴 했었지만 네. 올해 대선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 조정 수준 그래서 뭐 다시금 18,000, 19,000 이 구간대에서 17,000대까지 회귀를 하면서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고 시장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잡아줄 수 있는 탄력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지금 이 FOMC에 대한 내용 자체 결과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하락장을 연출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지금 현재 시장의 거품 자체, 과열 자체를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바라봤었을 때는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는 거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는 훗날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돌아오는 6월 13일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투자 전략 저희 주잘백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파적인 5월 FOMC 회의록이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정말 이 찬물을 껴안았습니다. 이 다시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암울한데요. 최근 우리 국내 증시가 이 글로벌 증시가 오를 땐 못 오르고 내릴 땐 더 내리는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 보여졌는데요. 이 향후 금리 인하 시기 9월이 유효한지와 함께 이 국내 증시 지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로 의사로 네. 나오면서 전 느낀 게 뭐냐면 네. 와, 파월 의장이 간이 정말 부었구나. 이게 아니 회의 내용하고 네. 본인의 기자회견이 아예 달라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분이 원래 안 그런 분이에요. 네. 이분이 원래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그 FOMC 회의 가면은 발언권도 별로 없고 네. 회의 내에서 좀 무시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임을 하고 나서 좀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차피 미연준 의장은 딱 한 번만 연임됩니다. 네. 딱 한 번만 연임이 되니까 자기 연임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끝났다. 사실 더 연임할 필요도 없고 네. 자기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제 뭐 그래서 막 가자는 얘기인지 이거 네. 여튼간에 네. 진짜 저는 FOMC 의사라고 보면서 와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서 아니 저 같은 분위기가 좀 그러면 FOMC 기자회견에서 네. 조금은 살짝은 뉘앙스를 줬었을 것 네. 같은데 그 거의 이분은 혼자 딴 세상에 살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실망감이 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 금리라는 게요. 네. 올릴 때는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요, 금리가. 예. 네. 물론 작년에 재작년 2021년, 2022년, 2023년은 약간 좀 빠르게 올라온 편은 있었지만 근데 금리 하락할 때는요. 수직 강화합니다. 네. 이거 주가랑 똑같아요. 여러분 주식도요. 격언이 있습니다. 황소는 우지각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지만 네. 곰은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오. 이게 황소는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네. 황소는 우지각에 계단을 올라오면서 걸어 올라오는데 네. 곰은 하락을 의미해요. 베어마켓. 네. 곰은 이제 하락을 의미하는데 곰은 내려갈 때는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예, 여러분 금리는요. 한 번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꺾이는 것도 의미 있는 꺾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 근데 그렇게 딱 시작되면은 폭락합니다, 금리는.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요, 여러분 그 폭락은 왜 그렇게 오느냐? 오늘 제시 다이먼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미 경기 연착륙이 아니다, 경착륙. 경착륙 할 것 같다. 그 말은 미 경기가 꺾일 거라는 얘기인데 네. 그 꺾이는 시점이 여러분 뭐하고 맞닿아 있어요? 미 대선하고 맞닿아 있어요. 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되면 네. 대충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이 경기가 꺾이고 끼면? 그 상태에서 금리 금리 인하 카드를 인하까지? 만지작거리면 네. 급격하게 금리가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지금 네. 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네.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유력한 후보가 있어요. 네. 콜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쓸데없이 하버드랑 예일을 동시에 둘 다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한국은 주한미군 필요 없다. 음. 그 한국 핵무장이라. 이런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전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상태로 있을까? 바로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중단할 거고 네. 지원 안 할 거고 바로 중국한테 대만 먹으려면 먹어. 쳐들어가? 괜찮아. 우리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급변할 거란 말이에요. 급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금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예, 네.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금리 FOMC 의사록이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올해 금리 인하 최소 2번 생각 아직도 변화 없고요. 9월 달에 할 거라고 보여지고 지표를 조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미국도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조작 가능해요. 지금 고용 지표마저도 조작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네. 돼요. 왜냐면 중국 보세요. 중국 실업률 청년 실업이 29% 딱 나온 뒤로 바로 발표 안 하잖아요. 예. 발표 안 하지 지금 6개월 넘었어요. 중국은 청년 실업 발표한 지 지금 6개월 넘었거든요. 왜냐면 거의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예요 지금 네. 중국은.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이 지금 미국도 충분히 만질 수 있다. 중국처럼 만지진 않겠지만 충분히 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만져서라도 바이든이 연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항상 예상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네. 자, 올해 보시면은 금리나 4번 한다, 3번 한다 난리 쳤다가 네. 결국 지금 다 이렇게 줄었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한 번으로 대부분 또 줄었더라고요. 과감하게 이럴 때 전 2번을. 2번.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딱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예, 브레이크 없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패턴들을 이건 과거에도 다 그랬고 생각하시고 금리 인하 수혜주들 이제 국내 주식을 얘기하는데 뭐 얘기할 게 맨날 똑같아서 맞아요. 네. 테크주잖아요. 테크주 바이오 테크주인데 바이오가 조금 요즘에 소외됐어요. 네. 소외됐는데 전 이럴 때 소외될 때 바이오는 소외될 때 하자. 네. 꼭 사람들이 바이오 난리 칠 때 해요. 네. 막 바이오로 도배될 때 네. 뉴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오픈해드리고 싶은데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네. 리가켄 바이오가 하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단을 잘 지키고 있는 거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ADC 플랫폼, 항암제 네. ADC 플랫폼, 그러니까 약을 만들 때 플랫폼 통해서 만들면 좀 더 빨리 만들고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좋게 신약 후보물질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여기저기다가 다 팔았어요. 네. 기술을 다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팔아먹지만 그래도 완전 다 판 게 아니라 로열티 약간 해놓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항암 항암 이제 임상 실험 들어간 것들이 네. 다 지금 우수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AAC 아직 남았죠. AAC 미국 임상종합회 곧 남았는데 아직 관련주들 하나도 급등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왜 히든 종목 안 하시냐고요? 히든 종목 이거 히든 종목이었어요. 네. 그냥 하도 안 가서 네. 그냥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가면 가겠죠 이제.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올해 금리 인하 2번 정도 전망하셨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 테크주와 바이오주 말씀해 주셨고요. 히든 종목으로 이 리가켄 바이오 종목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 아래 QR코드 활용해서요.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요. 드디어 1000비디아 를 달성했습니다. 이 1분기 실적에서요. 매출이 2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2%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9달러로 1년 대비 무려 8배나 오르면서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향후 가이던스도요. 280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했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로 액면 분할 발표도 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자세한 리뷰와 함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살짝 자랑 좀 한다라고 하면요. 지난주 네. PPT 그대로 가져왔어요. 일단 하나. 왜냐면 지난주 질문에서도 이제 네. 좀 예상 질문으로 이제 좀 했었는데 네. 뭐 HSBC 목표가까지 랠리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네. 자료를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EPS 6 이상 그리고 네. 총 매출 260억
달러 이상이었을 때 이럴 때 가능하다. 대신에 뭐 네. 이게 못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 자료를 네. 일단 가져오면서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이전의 가이던스 자체를 다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네.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도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지금 현재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내용을 예측하기보다는 이전과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러한 목표가나 내용 자체로 이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네. 알파가 필요하다. 왜냐면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네. 단순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적 좋아 잘 나왔어라고 발표했는데 10%나 넘게 하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이던스에서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 뭔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슈를 끌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실적이 좋아도 네. 큰 낙폭을 보여줬었던 이번 실적이었어요. 네. 테슬라는 실적이 완전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보여줬었죠. 네. 그 외에 뭐 구글, 애플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컨퍼런스 콜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말 자체 언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던 젠슨 황께서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상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가져왔어요. 액면 네. 분할이라는 알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도 당연히 더 높게 나왔고 EPS 뭐 다 높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 지금 다 가져가면서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 자체 보여줬고요. 역시나 이제 액면 분할 자체 내용 자체 가져갔었고 배당금 159%나 인상 내용까지도 더해지면서 10% 주가 이 320조가 넘는 네. 금액이 들어 올려줬는데 네.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칭찬할 만한 내용이었고 그만큼 잘 보여줬다. 네. 어떻게 보면 전국 1등이 전국 1등을 다시 차지를 했는데 네. 그 자기의 그 내용 자체 그리고 앞의 성적을 갱신했다라고 좀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좀 대단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나와주는데 일단 기존 호퍼 대비 지금 학습 속도가 최대 4배 그리고 이제 추론 속도는 최대 30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여 개의 이제 고객사가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호퍼가 있는데 이제 블랙엘이 이만큼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호퍼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거 성능 이렇게까지 차이 나면 네. 우리 호퍼 안 사고 좀 더 기다리고 그냥 블랙엘 살래.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은 네. 호퍼에서 이제 블랙엘 전환기에 매출 감소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더 좋은 AI 칩 인도를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면 시장의 선점이나 내용 자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사실상 블랙엘이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도 네. 호퍼로도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커버를 볼 수 있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네. 먼저 시장 선점이랑 시스템 구축 자체가 지금 우선이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엔비디아가 그렇게까지 비싸게 팔고 뭘 한다라고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퍼에서 블랙엘 이거 기다리면서 아예 뒤로 밀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엔비디아에서 훨씬 더 시간을 더 지체할 수도 있겠죠.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 앞에 거 안 사고 뒤에 거 사? 알았어. 대신에 원래 뭐 3개월 기다릴 거 6개월이나 뭐 1년까지도 뭐 기다리게 할 수도 있겠죠. 완벽한 슈퍼갑이 됐기 때문에 갑질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사고 나중에 데이터 센터 또 지을 때는 그때는 블랙엘로 할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사가 보유 현금량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고 다음 것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카 뭐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뭐 또 다시 이제 다른 슈퍼카를 사도 전혀 문제가 없는 네. 고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으로 기대값을 바라봤었을 때 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 우리가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엔비디아는 어쨌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준 게 지속적으로 이 상승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접근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많이 아쉬울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 네. 떨고도 이상하진 않는다. 대신에 뭐
이 가격에서 대폭락이 온다는 아니고 네. 이제 구간대 정도 버틸 수는 있다지만 네. 그래서 앞에서 보유자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미 뭐 한 700, 800, 900달러대에서 잘 들어가셨던 분들이 내가 10%, 20%, 30% 수익에서 최대한 조절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청산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는 자리값인 거고 신규 접근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월가에서도 지금 목표가나 내용 자체를 900달러 부근대에서 1200, 1300대까지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준 시점인데 글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내용 네. 자체는 조금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미 뭐 1000을 넘은 시점에서 저는 네. 이미 750달러에서부터도 저항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내용마저도 무시하고 넘어왔다 보니까 네. 고점을 정확하게 지금 이게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너 살래라고 했을 때 안 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신규 접근은 조금 지켜보셔라 이렇게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요.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일단 23일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해서요. 이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선 반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로 공략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보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거 지금 급등했다 네.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여러분 이제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네. 엔비디아 혼자만 좋았어요. 엔비디아 혼자만 좋았다. 엔비디아 혼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엔비디아가 만약에 그 액면 분할 이슈를 얘기 안 했으면 온기가 퍼졌을 것 같긴 한데 네. 액면 분할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다 모였죠 이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여러분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요 지난 실적 발표하고 네. 16% 뛰었어요. 그때가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실적 발표 2월에 있거든요. 네. 2월에 했는데 2월에 급등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급등 나올 때가 이제 2월에 급등 나올 때가 저때였거든요. 16% 급등했는데 이날 이제 저 정도면 시가총액이요. 네.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가총액이 지금하고 한 2배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절반을 16%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1000조라고 치면 500조에서 16% 올리려면은 못해도 한 50에 7, 80조 원이 오른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00조에서 9% 오른 거면 이제 여러분 7, 80조 올리는 거고 100조 올리는 거 100몇십 조를 올린 거거든요. 100몇십 조를 올린 거예요, 하루에. 네. 그럼 여러분 돈이 얼마가 쏠려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매수 안 하는 거야. 안 그래도 FOMC 이상하게 나오고 네. 지표도 깨졌는데 그러니까 살 거 없는 거죠, 별로 엔비디아 말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좋았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가이드를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여러분 이게 이 화면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 드렸던 거예요. 계속 얘기 드렸던 건데 이거 제가 아예 싹 다 이거 정리를 해놨는데 네. 제가 그 하단에 있는 그 시청자 커뮤니티 있죠. 네. 시청자 커뮤니티가 이제 QR코드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엔비디아 시점 발표 전에 엔비디아가 앞자의 숫자가 뭐 뜨면은 괜찮은 거고 뭐 뜨면 안 좋은 거고를 다 구분해 놨어요. 네. 구분해서 미리 보내드렸어요. 네. 기가 막히게 다 맞았어요. 다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갈 걸로 다들 기대를 네. 했는데 주가는 별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 SK하이닉스 갔는데 네.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드리거나 그러지 매수 얘기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저는 한미반도체를 다시 얘기 드렸고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일요일 날 또 한번 또 할 거라서 이건 자세한 얘기는 좀 덜 할 텐데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분위기가 잘 갔다가 삼성전자 이제 오늘 시간인데 오늘 시간이 오늘 날짜인데 이제 저희가 이거 금요일 날 녹화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토요일 날 볼 텐데 이거 삼성전자가 그 HBM반도체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려다가 엔비디아가 너네 발열도 안 좋고 너네 전력도 많이 먹어. 너네 탈락.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탈락됐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바로 보도자료 냈죠. 이거 탈락 아니고 그냥 해봐서 평가받은 거다. 이런 거 가지고 탈락으로 단정 짓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거니까 지켜봐라. 얘기했는데 결국 이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은 안 가고 삼성전자, HBM 관련주는 또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건데 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하나가 있어요. 네. 종목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T10온도 하면은 무조건 뭐죠? GPU하고 HBM 반도체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하고 있고 펄시터 만드는 회사고 여기 펄시터는 계속 AS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애프터마켓도 활성화되는 이런 네. 건데 PR이 6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HBM 반도체 관련주 중에 초저평가예요. 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 말고 다 고평가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아까 아침에 쓸 때만 해도 네. 오늘 주가가 쓸 때만 해도 마이너스 7%였거든요. 와, 네. 급락했거든요. 네. 저 방송 녹화하는데 지금 플러스 5%예요. 지금 뭐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제가 두세 시간 만에 지금 12%를 급등했어요. 이랬습니다. 근데 히든 종목인데 이거 한번 눌러줄 테니까 꼭 시청자 커뮤니티에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명 어떤 거고 투자율 어떤 건지 반드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요, 엔비디아 혼자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히든 종목 가져오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아래 QR코드 활용해서요,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이제 실전 매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자, 저점, 자, 49자리값, 자, 매도 체결, 자, 2차로 지금 넘어온 자리값이고요. 자, 81자리값 컷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자리값, 자, 매도 체결에 지금 현재 타깃 자리값 지금 90 정도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맥시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911 1차 청산. 자, 40직 구간, 자,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11자리값 터치, 자, 911 터치 보여줬습니다. 자, 1차 청산 40직 멘징 하실 분들 봐주시고요. 최종 청산 91자리값 보겠습니다. 자, 18,891 올총대기 902탈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최소 본절 자리값은 잡아놓고 볼게요. 자, 본절 대행 자리값 가져가고요. 자, 891자리값 큰 그림에 대한 236자리값 891자리값 자, 청산 가져가면서 자, 60틱 수익 일단 지금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우,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 크게 보여주면서 자, 손절컷 터치 없이 지금 딱 901자리값까지는 받아줬습니다. 자, 1차 걸어두신 분들 자, 일단 35자리값은 잘 나와줬고요. 자, 결과값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구려는 움직임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표나 내용 자체에서 반대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901자리값 터치 보여줬고요. 좋습니다. 자, 1차 청산 30호 나쁘진 않고요. 자, 40호 구간까지 지금 넘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올청 관점은 18,861 올청대기 설명드렸고요. 자, 좋은 청산 구간 지금 901자리 값입니다. 여러분들. 자, 노선절의 30호 자리값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30호 힘 이 정도 수준으로 어제와 다른 힘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어요. 어제는 뭐 10호, 20호 움직이는데 한 세월이었죠. 뭐 1시간을 보던 1시간 반을 보던 나올 기미가 없었는데 오늘은 지금 일단은 보여주는 힘, 내용 자체 이게 원래 나스닥이죠. 51분인데 조금 더 보여주자 그냥. 64? 자, 63 다 왔는데 제발. 자, 65 터치 64, 62 61.50 자, 좋습니다. 1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절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